아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 한대희의 북한 느낌표 시작하겠습니다. 한대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아직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그렇죠. 북한은 철저히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다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발언은 자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러시아의 서로의 이제 군사 협력은 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세계일보 단독 보도죠. 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병력도 이동했고, 그 외에 재래식 무기들, 170mm 그리고 이제 240mm 방사포 등이 수출된 것이 확인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병력이 앞으로도 계속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그 관계에 관해 전제로 계속 들어갈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기가 가면은 운용 인력도 같이 가는 법 아닙니까? 네, 물론 북한은 대부분 러시아, 과거 이제 소련의 무기 체계를 답습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무기들이 러시아 그 알파벳이 새겨지거나 한글이 같이 새겨진 그런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가면은 최근에는 북한 무기들이 대부분 한글로만 새겨졌기 때문에 그 운용 능력을 전수를 하려면은 분명히 북한군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네. 김용호 장관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예전에 그 북한의 핵무기 시뮬레이션 중에 네.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소형 핵폭탄을 투하한 뒤 그곳을 일시적으로 점령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협상하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북한은 지금까지 이제 핵무기를 대한민국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김정은이 만일 올해 초죠. 올해 초에는 김정은이 대남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서 쓸 수도 있다. 그런 입장과 그리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양쪽으로 두 가지 입장을 냈어요. 언젠가는 쓰겠다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빗장이 하나 풀린 겁니다. 네, 그렇죠. 핵이 아니면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뺏을 수도 없고 점령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화 체제를 변경을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이제 적화 통일 그런 이제 생각을 한다면 핵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전술 핵무기라도 써서 한계도나 강원도 지역이라도 점령을 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일부분을 또 대한민국의 일부분을 뺏어가려는 그런 전략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북한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인을 보낸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거의 다 공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G7 외교 장관들이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그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도 분명히 경고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 로우 전쟁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 확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물론 푸틴에게도 경고했고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경고를 분명히 했거든요. 특히 G7 외교장관들은 북한군의 파병이 앞으로 유럽 내의 일부 국가들이 이제 나토국들이 우크라이나전에 더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좀 G7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서 러시아와 북한을 압박을 해줘라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러시아 통역 여대생을 북한 장병들이 집단으로 이제 성폭행을 성추행, 했죠. 성폭행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게 우크라이나발 뉴스인데 과연 100%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한 분이 계셨어요. 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서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도 여전히 당시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습격을 했을 때 수많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목을 몸과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현 21세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학살을 전근대적인 학살을 행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니 뭐 어느 전쟁이든 정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북한군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게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뭐 매체가 전했다고 해도 그 매체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뭔가 이제 심리전에 이용하려고 여론전에 이용하려고 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건은 북한에서도 늘 있어 왔던 사건이고 특히 그런 내용이 이제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새겠냐.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오노 부대라고 해요. 하도 이제 여성들을 이제 강간하고 집단 강간하고 그리고 밤에는 여성들이 그래서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마오노 부대요? 예. 무슨 뜻입니까? 앞뒤 안 가리고 예전에 일제 시대에 마우노 부대라고. 마우노. 말맞자에 소무자에. 그 일제 시대 그 당시에 만주 쪽에서 뭐 본인들은 이제 항일혁명을 했다 하는데 실제 까보니까 마적단이었다. 그런 의미죠.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마적단이 좀 사이즈만 확대해서 그렇죠. 여전히 주민들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러시아 여대생에 대한 집단 강간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숨길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러시아는 아주 폐쇄된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나가야 되지만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야죠. 북한 군인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요, 이게 북한 군인들은 지금 외국을 처음 나가봤어요. 그게 또 러시아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손을 내밀어 갖고 북한군을 데려갔다. 근데 북한군 내부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요, 김정은이 장군님이 아주 위대하셔서 푸틴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북한군을 모시고 가서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그렇게 이제 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무슨 짓이든지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조심해라라는 그런 이제 지시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교들도 자기들이 그런 지시를 안 내리면 나중에 그게 이제 그 군사 법정에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북한은 군사 법정이 있으나 마시나 그냥 없는 거나 같은데 러시아 군사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선명한 북한 억양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선 통신 내용을 감청한 거죠. 그렇죠. 그 북한군이 이게 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이후에 여러 감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달려오지 말고 달려가지 않고 뭐 날아갈 거다라는 그 무전. 그리고 이제 그 무전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방송용어로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욕들. 네. 방송 비적합 용어들이 그렇죠. 비적합 용어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번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도청한 입수한 그 내용도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기본적으로 참호나 진지 그 위치
우크라이나 군의 위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한 그런 이제 무전을 도청한 건데 그 상황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북한군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라면 몇 명이나 파병한 걸로 추정하십니까? 쿠르스크 지역에 이미 1만 1,000명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건 근데 뭐 거의 확인이 된 네, 거죠. 그건 확인된 거고요. 확인 안 된 인원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인원이 왜냐하면요. 군인 10,000명이 들어가면 그 군인 10,000명을 뒤에서 서브를 할 후방부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 후방부대가 그 인원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10,000명 플러스 10,000명이면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는 2만 명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외에 도네츠크 지역, 지금 크림반도에서 이어지는 네, 우크라이나 위쪽으로 지역, 이어진, 위쪽 지역이죠. 그쪽에도 북한군이 계속 출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000명, 2,000명 갖고 안 됩니다. 1,000명, 2,000명 갖고 그 지역은 워낙 광활한 지대가 돼 갖고요. 1,000명, 2,000명 갖고 한 개 한 4km, 5km 정도를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거긴 평화지대여서 방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도 2만 명 정도가 들어가요. 저는 이미 3만 명을 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죠. 이게 북한 사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북한 사회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고난의 인군 시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배급 체제가 아주 지금은 다 허물어졌고 무너진 상태에서 뭔가 지원을 해줬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파병을 보낸 군인들, 그 군인들의 부모들은 아마 매일 그냥 눈물로 보낼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경제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북한 정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북한 내부에서의 반정권 운동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송전탑, 네. 이거를 북한이 철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성공단 송전탑은 2006년부터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제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합의를 해서 북한 개성공단 쪽에 이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세운 건데요. 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죠. 그 그렇죠. 세금으로 세워졌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이제 북한이 남북 도로를 북측 도로를 폭발을 한 이후에 송전선까지도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최근에 이렇게 보여진 건 아니고요. 이미 한 달 전부터 해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저기 북쪽에서부터 이제 해체하면서 들어오다가 우리 남측 북과 남의 경계 그 경계에 있는 이제 송전탑에 올라가서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하고 사진 찍은 거죠. 우리 군이 관측했는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떤 안전 장비도 없이 철탑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북한은 안전에 대한 아직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요. 인간의 생명을 경시를 하다 보니까요.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른 또 사람을 올려 보내면 되는 일이다. 그 정도로 그냥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는 그런 사회여서 별로 그렇게 놀라운 저한테는 놀라운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네.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가의 자산인 공장 설비 임의로 다 뜯어가고 네. 자기들이 임의로 가동까지 하고 네. 이렇게 사무소 폭파하고 그렇죠.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전 국민 앞에, 전 세계 앞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북한은 항상 그래요. 항상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는 뭔가를 얻지 못하면 갑자기 이제 아주 그냥 태도를 바꿔서
바꿔서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그 개성공단 다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나서 그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그 설비들도 본인들이 이제 군수공업 쪽으로 싹 돌리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그걸 이용해 갖고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것처럼 해서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중국에다 팔고 돈은 받고 또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북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인들도 개성공단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쫓겨난 상황이고요. 이제는 뭔가를 개성공단에 생산하려면 그 생산하기 위한 이제 그 기본 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료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다 뜯어갖고 군수공업 쪽으로 다 돌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군복을 북한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아마 개성공단에 들어간 저희 한국의 이제 경제인들이 만든 옷을 가공하는 업체들. 네. 그 업체들의 이제 뭐 과거에 마선이나 뭐 이런 기계들, 옷을 가공하는 기계들을 이제 다 군수공업 쪽으로 돌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송전탑에서 잘라낸 네. 이런 전기선들 네. 이런 것도 혹시 재활용을 할까요? 재활용을 하죠. 북한은 특히 그 송전탑은 기본적으로 이제 3,300볼트의 그 고압이 지나가는 그런 이제 구리선을 쓰거든요. 알루미늄도 뭐 안 되고요. 무조건 구리선이어야 됩니다. 그 구리선의 굵기가 보통 30mm를 넘어가는데요. 이게 또 여러 선들을 이제 꽈서 만든 선이 돼 갖고요. 그런 선은 우리나라의 그 LS 전선이라든지 이게 특수 가공된 전선이어 갖고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가져오는 것도 지금 막힌 상황에서 러시아는 뭐 더더욱 그런 선을 들여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아마 저 선을 다 갖고 또 다른 이제 그 군수공업 쪽으로 돌려서 쓸 거로 보입니다. 네. 도대체가 자기들 건 자기들 거고 대한민국 것도 자기들 거고. 네. 네. 이 억지는 언제쯤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항상 이제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인식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바뀌겠는지 저도 참 의심스럽네요. 노동당 규약에는 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대한민국을 허물어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네. 아직도 이 문구가 남아있죠. 노동당의 과거의 노동당 규약에는요, 당의 유일 사상 체계, 10대 원칙,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노동당 규약들에 보면은 대부분이 남조선 통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해 세워진 괴뢰 정권이기 때문에 그 남조선에 살고 있는 남조선 주민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도 북한은 그런 문구들이 아직 사라지진 않았어요. 헌법을 뜯어 고치고 당규약을 뜯어 고쳐도 여전히 세부적으로 이제 조항에는 그런 문구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는 이제 아예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에는 민족이라는 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적이라는 적개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그때는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이제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것도 사실 말장난 아닙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과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이 다르죠. 그렇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민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혈연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까우냐. 네,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랑 가깝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지지하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민족으로 정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민족이 아니다. 적대적이다. 없애버려도 된다. 없애버려야 한다.
된다가 아니고 무조건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간첩 혐의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1심 징역에서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참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여기 있네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아로 혁명조직이라고 이제 이석기 네. 통합진보당 그 사건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지금도 저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닌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의 생명, 목숨을 내대는 인간들이 진짜 있긴 있구나 했는데요.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또 그런 사람이 나왔죠. 송모 씨라고 이분은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계속 하면서 이태원 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들을 갖고 윤석열 정부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라든지 아니면 탄핵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라는 지령을 항상 받아왔던 거예요. 정치적 소요를 일으켜라. 그렇죠. 이게 북한은 항상 대남 정책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내부적으로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계속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진보 세력으로 가장한 종북 세력을 이용해서 항상 헐뜯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회만 있으면 탄핵을 시키려는 그런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이 헌법이 개정돼서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항상 그런 이제 대남 공작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대공수사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국정원의 그 간첩 수사권이 거의 박탈된 거고요. 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 증거 능력 가지고 법정 투쟁, 이른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벌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민노총 지금 그 조직쟁이 국장이라고 이 송모 씨가 본인이 이제 그 주한미군 기지들 있잖아요. 그 사진 찍고, 네. 그리고 이제 활주로 위치라든지, 그리고 방공 미사일 이 기지들의 이제 위치를 사진 찍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본인들이 그 사진을 우리 정보당국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그게 바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확인을 그러면 해봐라. 확인을 해보면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변호사를 써갖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정보당국은 그걸 갖고 그 사진이 가짜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조작된 건지 또 확인하는 절차가 또 들어가고요. 정말 국민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이런 상황이 왜 대한민국 정보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될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은 김정은이 직접 보냈다는 지령문이나 임명장 갖고 와라. 네. 그래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간첩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정원의 대공 수사 그 능력을 다시 빨리 예전대로 돌려놓고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혹시 한 기자 베트남 호치민에 네. 대통령궁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호치민을 못 가봤습니다. 네. 호치민 대통령궁,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남 베트남이죠. 네. 거기 가보면은 1층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요. 네. 지금도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는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그게 월맹군 베트콩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대통령 접견실에 앉아 있었던 남베트남 운동권들 20여 명 사진이에요. 반체제 네. 인사들. 네네. 제일 먼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 사진은 거기 가지 않아도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베트남에 이제 북베트남이 침략을 해갖고 남베트남 먹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처음으로 제거를 통일을 한 다음에 무력 통일을 한 다음에 제거 대상
넘버원이 누구냐면요. 운동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고정간첩들입니다. 고정간첩들. 이런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이 아니 예전에 남베트남보다 못하다라는 식의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갖고요. 자본주의 물먹은 사람은 무조건 그렇죠. 처단 대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왜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며 싸웠는데 우리를 죽이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해도 그 항의조차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운동권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북한은 아무리 친북적인 정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한 다 타도의 대상, 적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협력 대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뭐 민노총에 있는 그 민노총을 북한은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노총 내부에 간첩 조직을 만들고 민노총의 그 어마어마한 단합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북한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접수를 한 다음에는 이런 조직들부터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이런 조직들이 들고 일어나면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김정일이 했다는 발언도 있잖아요. 네. 남조선 접수하면은 3분의 1은 도망갈 거고 네. 3분의 1은 우리가 죽여야 되고 나머지 3분의 1만 부리고 운영해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항상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를 지금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이제 북한의 엘리트 층의 계급의 생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나서 자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정상적인 좀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목소리 높이는 거 보면은 북한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부 실상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면서 TV 리모컨도 사용하지 마라. 아니 TV 리모컨이 저 전력 소모량이 아니 얼마나 된다고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죠? 이제 뭐 대기 전력 때문에 이제 TV 리모컨으로 끄면은 대기 전력이 있어갖고 그 하나투의 전력이라도 뭐 줄여야 되지 않겠냐, 절약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 호소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북한이 겨울이 이렇게 오늘 눈이 왔잖아요. 겨울이 닥치면 수력발전소는 다 못 돌려요. 그렇죠. 네. 다 얼어버리니까. 그렇죠. 수력발전소 그리고 북한은 또 북쪽 지방은 상당히 겨울이 추워요. 춥고 그러면 얼어버리면 전기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화력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제가 단적인 예로 동평양 화력이라고 북한의 이제 평양에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설비가 언제 때 설비인지 아십니까? 그게 일제 때 설비 아닌가요? 일제가 남겨두고 간 설비 상당 부분을 다시 쓰고 있고요.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가 하도 낡아갖고 그 땅 밑에 이제 깔아놓은 온수 파이프가 하도 낡아갖고 다 터져버렸어요. 그걸 이제 지금까지도 평양에서 교체를 못했습니다.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중구역 평양에 그렇게 간부들이 많이 사는 중구역 가더라도 없어요. 정말 좋은 집은 요즘은 이제 전기난방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그 전기난방 전기가 없는 북한이 엄청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검열. 그렇죠. 전기 검열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요. 그래서 평양에 가면 대부분의 집들이 개인 난방, 원수 난방을 하고 있어요. 베란다에 가면 자그마한 석탄을 넣어서 구멍탄을 넣어서 물을 끓여 갖고 그 물이 그 집안의 바닥을 파이프를 따라서 돌게 개인들이 다 그렇게 집을 다 뜯어 고쳐갖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전기 검열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네. 가전제품 중에 이거 잘못 걸리면은 감옥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히터 그냥 일반적으로 밥 끓여 먹는 히터라든지 아니면 한국산 이제 밥솥. 네. 밥가마. 네, 밥가마. 북한에서 밥가마 하죠. 그런 거 외에 뭐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네. 전기로 이제 구워 먹는 일체형 네. 이제 냄비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그냥 그거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에어컨은요? 아, 에어컨은 더 큰일 나죠. 에어컨 일반 사람들은 특히 북한 주민들은요. 에어컨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풍기는 집에 한 대 정도는 오케이. 네, 선풍기는 오케이인데 네. 에어컨은 북한 사람들조차도 한 번도 이렇게 체험해 본 적이 없고요. 평양에 가면 주황당 그 건물 청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보는 그 김일성 광장이라고 해서 그 저기 뭐 군사, 네. 인민대학식당 네. 앞에 그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 하는 그 건물들 창문들 보면은 에어컨이 실외기가 이제 달려 있어요. 그 정도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저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차도 네. 가다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저기 그 함경북도에서 온 소식인데요. 라진선봉에서 평양시까지 들어가는 기차가 28일 걸렸답니다. 그게 서울 부산 거리보다 조금 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금 더 되는 거리인데요. 이게 더 되나 덜 되나 아무튼 조금 더 네. 됩니다. 조금 더 되는데 왜 또 더 되냐면요. 북한은 기찻길을 일직선으로 못 돌고요. 다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길로 이제 그런 철로 위로 기차가 가야 되니까 오르막으로 오르려면 전기가 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기가 약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서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고장 나면 후진으로 해갖고 대형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북한의 기차가 시속 30km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시속 30km면 빠른 겁니다. 시속 15km가 평균이에요. 평지에서 30km, 그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30km 이상을 내면요, 탈선이 나서 그 철로나 침목도 일제 때 거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철로는 그 일제 때 거고요. 침목은 이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1990년대까지는 북한이 좀 경제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침목도 기름에 한 3년을 푹 담궜다가 다시 꺼내서 1년을 말려서 놔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기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냥 잘라서 대충 맞춰갖고 다 밑에다 까는 거예요. 1년이면 다 박살나요, 그게. 네. 나무들이 견디지 못해갖고요. 역시 평양철도대학 출신이라 이 철도 얘기 나오니까 네. 눈빛이 반짝반짝 신나네요. 하면서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며칠이 걸린다고요? 28일요. 정확히 28일 걸렸고요. 겨울이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평양, 만포, 해산행 그리고 이제 평양하고 이제 청진 그리고 뭐 해산행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서해 지역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기찻길이 하나 있고요. 철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선이 있습니다. 두 개 선이 있는데요. 동해선은 워낙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백두대간이 있잖아요. 네. 그 산을 터널을 거의 못 뚫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타고 올라가고 그 기찻길이 계속 이제 굽이굽이 돌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제 탈선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또 약해서 이제 바람 났다 해갖고 차가 완전 뒤쪽으로 후진을 해갖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떠난 역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도 밀려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밀려 내려와도 그걸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다른 기차들 막 빠다갖고 막 몇백 명씩 죽고 그런 사건들이 뭐 2년 전에도 났습니다. 2년 전에도 동해선에서 안전불감증이라 그런 네. 거는 사고로도 안 치고 보도도 안 한다. 보도는 뭐 더더욱 안 하는 거죠. 지금 그 온수 파이프가 다 삭아서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네. 북한의 전기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해도 송전, 배전 이거부터 다 손대야 되니까 그렇죠. 손 쓸 수가 없네요. 그 북한이 이제 전격 전압이 60Hz, 220V예요.
네, 대한민국도 이제 그 과거에는 뭐 50Hz 뭐 220V를 쓰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워낙 그 원자력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 발전 기술이 좋아 갖고요. 암페아가 상당히 높아요. 이 암페아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높으면 지금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전기 설비 갖고요. 안 됩니다. 이게 다 터져나가요. 그래서 북한의 전기를 주려고 해도 개성공단처럼 다 대한민국의 전기 설비가 들어가야 돌릴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북한에 있는 변압기들 다 뜯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도란스라고 하죠. 다 교체를 하고 그 송전 설비도 다 교체를 해야 돼요. 탈북 네. 그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와서 놀란 게 전기의 품질이 좋아서 놀랐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전기에도 무슨 품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은 이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TV를 키면은 뭐 이상한 파장 같은 게 생기고 네. 가운데로 몰렸다가 갑자기 쫙 뭐 늘어나기도 하고. 네.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그런 게 없더라. 대한민국은 뭐 집집마다 변압기, 자동 변압기가 없잖아요. 네. 북한은 집집마다 변압기가 있어야 불을 봐요. 그게 없으면, 아니, 전기가 워낙 이게 220이 전격 전압인데 80V, 90V 들어와요. 그러면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그리고 전자기기도 빨리 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제 TV가 북한에 많지 않아요. 네. 그게 110V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10V 그 변압기를 일부러 따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변압기에 220이 나오고 110이 나오는데 전기가 이제 낮으면 전압이 낮으면 110V TV가 있는 집은 또 거기에다 끼워요. 110V는 볼 수 있거든요. 대신 이게 110V도 암페아라고 있어요. 이게 물이 차긴 찼는데 이 압력이 어느 정도 높냐는 그 수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낮으면 110V TV도 이제 다 태울 수가 있는 거죠. 나가버리는 거죠. 북한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환율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32,000원까지 올랐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제 여름 무렵부터 16,000원 됐다고 그랬는데 어휴 이게 3개월 사이에 저희 그 저번 네. 주에 16,000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11월 중순에 지금 3만 원까지 네. 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이게 거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그 뉴스들에서 뭐 코로나 이후에 그 뭐 갑자기 이제 생필품이 생필품 수요가 높아져 갖고 북한 사람들 뭐 밀수로 외화가 많이 나가고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화폐 개혁을 한다는 그 소문이 돌아갔고요. 개인들이 달러, 엔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그 화폐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위안화. 이 화폐 개혁은 2번이나 했죠, 최근에. 그렇죠. 2010년에도 했고요. 그리고 2004년경에도 한번 했고요. 쉽게 말하면 화폐 개혁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네. 벌어가지고 쟁여놓은 돈을 화폐 개혁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제도적으로 날강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뭐 100만 원 갖고 있다고 해도 화폐 개혁한 돈을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화폐 개혁한 돈은 10,000원 주고 100대 1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공정 환율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바꿔주지도 않아요, 은행들에서. 그리고 북한이 뭐 지방마다 은행, 큰 도시마다 은행 하나 정도, 2개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뭐 줄을 서는 사람들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화폐 개혁을 한다는 소문이 최근에 돌고 나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돈 데꼬지 환전상 집 앞에 줄을 서갖고 돈을 지금 바꾸고 있어갖고 오히려 그 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데꼬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암달러상인데. 그렇죠, 암달러상이죠. 북한 전역에 꽤 많죠.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고 특히 북한은 자국의 화폐를 갖고 물건을 사기 어려운 그런 이제 수준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국제 거래할 때도 현금 아니면 안 받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달러나 그리고 뭐 엔화나 그리고 이제 위안화를
대부분 다 위안화로 가지고 있어요. 네, 안전자산으로 바꿔놓는다. 그렇죠. 위안화는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갖고 대한민국은 가서 어디 커피숍에 가서 달러로 계산해 주세요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북한은 만일 장마당에 가서 신발 한 켤레 사는데 얼마예요 하면 15위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국 돈 10위안, 15위안. 그럼 중국 돈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북한의 그 북한 돈을 김일성이나 김일성이나 그 저기 뭐 그 여러 이제 북한을 배경으로 한 그런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0원짜리, 뭐 5천원짜리 그런 돈을 가져가면 안 받아요. 장사꾼들이 안 받아요. 국돈이라고 하죠. 네. 아예 안 받아요. 국돈이란 말도 안 해요. 그냥 걸레짝 취급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상황이 악화돼 갖고요. 이 환율을 김정은이가 과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말 화폐 개혁을 해야 잡을 수 있다. 근데 극약 처방인 화폐 개혁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네. 지난 20년 사이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뭐랄까요? 방어 전략, 대응 전략이 생겼다는 거죠. 그 대응 전략이 생겼고 그 대응 전략이 지금 작동을 하면서 북한 화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8,000원 1달러당 8,000원 하던 그 화폐 가치가 32,000원, 34,000원으로 올라가요. 한 달 만에. 그게 공식 환율은 1달러당 아직도 100원입니다. 그건 뭐 공식 환율로 바꾸는 사람이 있었으면 떼돈을 벌 것 같은데요. 북한 내 고위 간부 말이에요. 북한이 떼돈을 벌죠. 예전에 이집트인지 태국인지 뭐 네. 이집트 회사도 이집트죠. 들어갔고 태국 회사도 들어갔죠. 네, 네. 이른바 북한에서 그 네. 이동통신 사업을 오라스콤, 해주겠다고. 네. 이집트 오라스콤이 들어갔다가 쫄딱 망해서 나왔죠. 그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하자면은 북한 돈으로 바꿀 때는 북한이 달러로 받아서 공정 시세대로 북한 돈으로 바꿔주고 네. 우리는 달러가 없으니까 알아서 바꿔갖고 나가라 그러니까 뭐 1달러당 5,000원, 8,000원 내고 바꿀래니 그 손해를 어떻게 메꿉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때 오라스콤이 그 나머지 그 운영자금 달러도 해외로 반출을 못하게 법을 만들어 갖고 끝내는 그 오라스콤 그 간부들이 몸에다 차고 나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과실송금을 네. 일체 불허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그 가을 지금 이제 추수를 네. 하면은 농장에서는 이제 결산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산 분배량이 적다고 분조장한테 대놓고 항의한 농장원이 지금 많이 나왔다. 이거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물론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뉴스를 통해 나오니까 그나마 저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많이 못 접해봤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이 늘 있었습니다. 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황해도는 황해도 지방은 북한의 곡창지대예요. 항상 이제 벼농사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쌀이 나오거든요. 네, 연백평야가 북한 최대의 곡창지대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호남에 가면 이제 쌀이 잘 되는 것처럼 그쪽의 주민들은 또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이 나기 전까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던 분들이 꽤 많아요. 홍진군 네. 뭐 있죠. 홍진군 그리고 강령군. 네. 제가 대학생 때 거기 모내기 갔었거든요. 네, 농촌 전투. 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농활 비슷하게 이제 갔었죠. 농활은 그런데. 자발적인 거고 북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가는 거는 강제로 가서 한 달 이상씩 끌려가는 일해야 되는 거니까 네. 좀 다르죠. 네, 좀 다르죠. 네. 좀 비교하자면 네. 굳이 비교하자면. 네, 네. 그 가면요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불만들이요. 가을에 이제 가을 거대 하잖아요. 그래 그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군부대가 와서 다 가져가요. 군부대가 다 와서 다 가져가고 나면 작업반에 일단은 벼를 이제 껍질을 바르지 않은 그런 이제 벼만 이제 뭐 100단이 있다. 그 100단을 탈곡을 하면 10가마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가마니 마저 그 10가마니를 한 개 협동농장에 보통 보면 한 200가구가 있거든요. 그 200가구 10가마니를 갖고 제가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나눠봐야 뭐 얼마나 차례가 지겠습니까? 한 10kg, 20kg. 1년 동안 했는데 10kg, 20kg. 불만이 사방에서 나와요.
막 그냥 협동농장에 이제 작업반장이 있는데요. 작업반장한테 왜 당신은 바보같이 맨날 뺏기냐. 그렇게 말해요. 왜 저 군인들한테 그냥 맨날 뺏기냐. 작업반장이 돼갖고 우리도 먹여 못 살린다고.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런 뉴스들이 지금 최근에 돼서 지금 들어오는 거죠. 상당히 여기서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이미 고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주민 사이에서는 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전쟁이라도 확 터졌으면 좋겠다. 네. 물론 그런 이야기는 늘 어디에 가는 시장에 가도 장마당에 가도 늘 나오고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말하자면 접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제발 그렇죠. 만일 뭐 북한에서 이제 장마당에서 말하다가 보안원한테 이제 걸려서 아주머니 그 뭔 이야기입니까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걸 하면서 이제 대처를 그렇게 슬기롭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본 뜻은 뭐냐면요. 미군이든 대한민국 국군이든 와서 빨리 이 북한이라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좀 우리를 구제해달라. 이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가 늘 있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황해도 지역에 그 살던 10년 전에 제가 체험했던 그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저녁이면요. 그 한국 방송 KBS나 SBS나 다 보잖아요. 황해도 쪽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왜 6.25 때 이 땅을 한국이 왜 차지 못해 갖고 그에 대한 그 반감이 오히려 생겼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나? 왜 한국 정부가 왜 여기까지 먹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왜 여기까지만 좀 먹었을 걸 차지를 했을 걸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회령 장마당하고 이제 회령 시내 모습이 보이는데 네. 제가 그 북한의 선전 도시들 모양이 그럴 듯하지 않느냐? 네. 평양 건물들도 뭐 그럴 듯해 보인다고 그랬더니 네. 직접 살다 오신 분 얘기로는 가까이 가서 보면 형편없다고 그러네요. 네. 뭐 저기 멀리서 보면은 뭐 알록달록하고 되게 뭐 고층 빌딩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실제 북한은 그런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싼 게 아니고 1층이 제일 비싸고요. 1층, 2층이 제일 비싸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만 다니니까. 그렇죠. 네. 하루에 2시간 다니는 것도 또 간부급들이 사는 데입니까? 그렇죠. 좋은 데나 그렇죠. 이제는 거의 엘리베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운전공이 따로 있거든요. 옛날 한국에도 엘리베이터 걸 있었죠. 네, 그렇죠. 그 운전공이 배급을 타야 나오지 않습니까? 운전공이 일단 안 나와요. 국가에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일반인이 조작하면 걸립니까? 일반인이 조작해도 되죠. 근데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니까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전공이 키를 밖에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하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미국이를 몰고 80년대 초에 귀순했던 이웅평 네. 계급이 나중에 대령으로 제대하셨나? 네, 대령으로 됐습니다.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웅평 그분은 워낙 또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와서 이제 그분의 그분이 남긴 여러 이제 그 영상물들 봤는데요. 그분은 오시기를 잘하신 거죠. 이웅평 대령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농담 하나를 하고 가신 게 있는데 남북 회담 때 남측 대표가 평양에 와서 아니 평양은 왜 이 대로변에 있는 데는 번지르르 한데 뒤로 가면은 철근도 삐쭉삐쭉 나와 있고 페인트 칠도 안 하고 관리가 엉망이냐 그랬더니 당신 넥타이 앞에만 매지 뒤에도 매느냐 그러고 받아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말장난은 북한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이 북한의 엘리트층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관심이 없고요. 오직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모든 국가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북한에 있는 주민들, 북한의 인민들이 무슨 인민입니까? 백성이죠. 조선시대 노예죠. 백성이죠. 노비. 그때 이제 노비들, 노예제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 교육성이 대학 입시 예비 시험을 보름 앞당겨서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게 저는 이걸 잘 알아요. 이게 기사에도 대충 나오게 하는데요. 북한도 이제 예비 시험이라고 해서요.
2008년, 9년 때는 없었습니다. 전체 우리가 이제 수능처럼 치는 학력고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생겼습니다. 전국이 한 번에 동시에 치는 그런 학력고사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몇 등급 이상이면은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 가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지방대학들 가게끔 이렇게 다 그 나눠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평양에 가면요. 저도 이제 대학 그 예비고사가 있고 그 예비고사에서 내가 합격증을 받으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럼 그 대학에 가서 그 1월쯤에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에서 합격하면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 과정이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그 대학들의 시험 문제가 유출됩니다. 대부분 유출돼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평양의과대학, 평양철도대학, 건설건재대학, 김영식 사범대학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한 달 동안 북한에 좀 평양에 있는 대학에 올라가는 학생들은요, 돈을 25달러, 50달러, 100달러씩 해서 과외를 받습니다.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평양에서 평양의 교육부에 상당히 이제 뇌물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들에서 문제들을 빼내온 선생님들이 과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과외를 못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과외 내용을 또 기록을 한 기록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 학습지를 사는 거예요? 또 100달러 내고 사요. 네. 그 100달러 내고 사서 여러 명이 합쳐서 20명, 30명이 돈을 모아서 사갖고 그걸 또 프린트해요. 100달러면 북한에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30명이 프린트해서 그게 크기가 수첩이 요만합니다. 요 핸드폰 이제 배터리 정도 사이즈인데요. 그걸 이제 갖고 공부를 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 예상 시험 문제죠. 그러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 시험을 그런 이제 꼼수를 없애겠다고 지금 북한 교육성이 올해 이렇게 앞당겨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정해진 날짜를 이렇게 임의로 막 네. 당기고 늦추고 그래도 됩니까? 이건 아마 이런 문제 제기를 분명히 밑에서 김정은한테 했을 거고요. 분명 김정은 지시가 없으면 아무리 교육성장이라고 해도 못하죠. 근데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대학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대학 입시 예비 시험이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을 지금 베낀 거거든요. 솔직히 북한은 보통 일반적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이다 하면은 1년에 뭐 그러니까 강원도라면 강원도에서 3명을 데려갑니다. 라는 그런 이제 지시를 내려요. 본뜨라고 그러던데. 네, 본뜨라고. 뭐의 약자입니까? 저도 그 약자는 잘 모르고 러시아어입니다. 네. 러시아인데 저도 그 약자는 모르는데요. 본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뜨가 세 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장을 갖고 강원도에 있는 일중학교, 도일중학교, 시일중학교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는 학생들이 둘 중에서 또 김일성 종합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30명이면 30명이 이제 시험을 봐요. 근데 도에서 네. 금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은 여기는 3명. 네. 강원도 전체에서 3명.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명 중에 1등한 학생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해서 나 종합대학 가고 싶은데 왜 저를 뺐습니까? 하면 이제 교장이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장이죠. 교육부장이 너보다 잘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뒷돈을 이제 뇌물을 받고 아니면 간부집 자식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정말 간다고 하면요. 권력을 얻어야 돼요. 돈이 많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노동자들을 차별하는데 아까 그 민노총 그분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했던 걸까요? 본인의 나중에 미래 세대 아들, 손주, 손녀들 다 그런 사회에서
살게 좀 체험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은 농장원 자녀면은 거의 100% 농장원이죠. 그렇죠. 직업 뭐, 선택의 네. 자유가 없죠. 농장원이라고 안 말하고요. 농민이라고 해요. 농민.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농민 계급은 노동 계급이 될 수가 없고요. 노동 계급은 그래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간부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공업 종사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광산에서 일하는 분들도 광산계급 노동 계급으로 안 봅니다. 그냥 농민 계급보다도 더 하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급 간의 점프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 김정은이 오면은 저놈 새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가서 이제 팔짱이라도 끼고 사진에도 한 장 찍어야 계급이라도 바꿀 수 있고 간부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1호 사진. 그렇죠. 네. 1호 사진이죠. 그게 뭐 좋아서 그러는가? 절대 아닙니다. 다 북한 주민들도 저놈 옆에 가서 사진에도 찍혀야 그 현재 상황을 탈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VOA 보도입니다. 북한 유조선이 환적의 온상인 동중국해에 출연했다. 근데 유류 선적은 국제 제재 위반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뭐 북한이 뭐 유류를 뭐 이렇게 밀수로 들여오는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이거 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이 남중국해 지역이 돼 갖고 국제 이제 우리가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미국의 군함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북한이 항상 이제 밀수를 하는 거예요. 원유, 석유를 항상 이제 중국이나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 받아갖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네. 하는 거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모 대한민국 대통령 집권 시기에 네.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의 바닷길을 네. 북한 배가 거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적도 있습니다. 아니 뭐 석탄도 북한산 석탄도 왔다 갔다 했고 그 대한민국에도 뭐 석탄이 왔다는 그런 증거들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김정은의 벤츠도 대한민국 부산항을 거쳐서 들어갔다는 제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원래 사치품은 안 되죠. 대북 수출 금지잖아요. 그렇죠. 사치품이든 뭐든 북한과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검수를 국제 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못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배들이 이게 전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해난 조난을 막기 위해서 위치 추적 장치를 켜놓고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 끄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움직임을 숨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공위성 사진에 다 찍혀버렸습니다. 네. 보통 아마 다 끄고 할 거예요. 네. 네. 환적을 할 때도 끄고 할 거고. 그런데 뭐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고 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공위성 기술이 워낙 요즘 최근에는 더 발전해 갖고 북한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래서 유류 선적이 해상에서 밀수하는 장면들 요즘 좀 자주 저희가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북한에 6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있었는데 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제철소와 광산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신의주뿐 아니고요. 네. 자강도 만포 이쪽은 다 군수공장입니다. 거기는 아예 다 쓸어갔어요. 주민들이 10,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소문도 계속 돌고 있어요. 북한 당국은 한 명도 안 죽었다고 한 명도 안 그랬습니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신의주에서 섬에 고립됐던 사람들, 지붕에 고립됐던 사람들을 헬기를 동원해서 구해 왔다 했는데. 고무보트로 낚시로 날랐네. 그 헬기가 분명히 중국에서 봤을 때 헬기 하나가 이제 추락을 해갖고 죽었다고 했는데 본인들은 죽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강도 지역은 다 군수공장인데 이 군수공장이 다 지하에 있어요. 근데 보통 지하는 땅 깊숙이 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해발 고도 높이보다 더 밑에 있거든요. 해발 고도가 낮거든요. 해발이.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은 지하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아마 지금 군수공장이 북한의 총알이나 그리고 이제 그 AK 계열의 자동보총 생산 그리고 포탄 화약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지금 다 침수돼 갖고 아마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는 것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대희 장원재의 북한 느낌표는 북한의 화장한 맨얼굴, 북한이 감추고자 하는 속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